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허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세션은 메가 아시아의 형성과 북방의 동학이라는 제목 하에 최경희 선생님, 김효섭 선생님, 그리고 박정호 선생님 세 분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두 번째 발표이신 김효섭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께서 굉장히 긴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발표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김효섭 선생님의 발표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토론 선생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제 김효섭 선생님과 그 토론 선생님의 순서를 그러니까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두 선생님이 그리고 두 분의 토론 선생님께서 충분히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슬픈 소식에는 기쁜 소식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너무 시간에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시간이 다 되는 걸 염려하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최경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님께서 아세안의 연계 전략과 북방 루트, 즉 메가 아시아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아시아연구소의 HK 사업단이 이번에 새로 출범하게 되었고 저희의 아젠다 중에 아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메가 아시아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뭐 그 메가 아시아의 개념이라든지 그 형성이라든지 동학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메가 아시아라는 개념을 우리가 모두 다 찾아가고 탐색하고 조망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특히나 최경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이제 신남방과 신북방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메가 아시아적 관점이 큰 의미를 가지는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경희 박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목이 아세안 연계 전략과 북방 루트, 메가시아적 접근인데요. 원래 주최 측에서는 사실은 북방 루트를 좀 포인트를 잡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세안이기 때문에 아세안이 그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상 이 대륙부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닷길이라고 하는 부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제를 메가아시아적 접근이라는 걸로 좀 다뤄왔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사업단의 특징을 또 소개시켜 드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어쩌면 이 앞에 있는 제목을 이끌어가는 메인 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 이제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메가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현재 정교화되어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단을 준비하고 또 향후에 7년간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어쩌면 이 문제의식이 더 우리에게 더 빨리 앞당겨져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이후까지 이제 변화해야 하는 세계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이제 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부상했다라고 하는 라이징 아시아, 또 21세기 시대는 아시아 시대라고 하는 그 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중요성의 부각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작년부터 이제 최근에 많은 컨퍼런스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인도 전략에, 그러니까 일본의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중국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또는 아시아 태평양이 강대국들의 전략 경쟁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현재의 아시아의 모습에서는 사실은 대안성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제가 인제 원고에 글에서도 썼는데 사실은 아시아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라고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올해 작년부터 그 두 강대국이 굉장히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그러니까 글에도 썼는데 현실의 아시아와 기대하는 아시아 사이의 갭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메꾸는 작업 속에서 우리의 연구들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금의 아시아를 이해할 것인가 중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메가아시아라는 개념 설정을 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 2020년이죠. 올해 인제 메가아시아 사업단이 발족한 과정 이전에 사실 이런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제 우리 연구소에서도 아시아 연구소도 인제 네트워크로 보는 아시아라고 하는 연구들이 꽤 진행되었었죠.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화됐고 이것을 인제 국가와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이론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주로 동북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네트워크로 보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의 메가아시아적인 확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인제 저희가 인제 이 장경섭 선생님의 아시아의 아시아화라고 하는 아주 짧은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을 읽어보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1세기 아시아 시대에 대해서 '아시아는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 단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아시아화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루어내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이루어내야 될 단계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사람들의 내적 통합 자체 그러니까 아시아 내의 내적 통합성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진보를 아시아 내에서 소위 말하면 근대화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아시아와 기대의 아시아 사이의 갭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는 21세기 아시아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대화되어야 될 많은 요소들이 많고 그것이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짧은 글이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현실의 아시아와 기대의 아시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산자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 역사학자가 이 논쟁에 대한 자기의 하나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제가 이 아티클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문제의식이. 그래서 아시아 시대의 원아시아냐 매니아시아냐라고 하는 이 주도라고 하는 논쟁에는 중국적 시각과 인도적 시각의 경쟁이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자이는 인제 인도의 역사학자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인도 문명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남아 같은 경우도 인도와 동남아의 관계는 굉장히 기밀한데 그러면서 인도 문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4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람적 요소, 그다음에 산스크리트 인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토착 말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진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적인 것, 그다음에 중국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원아시아냐 매니아시아냐라는 질문에 대한 본인은 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아까 인도와 중국 사이의 경쟁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제 뒤에 인제 아세안을 이제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 인도 문명적인 4 가지 요소가 인도 그러니까 동남아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4 개의 문명이 싸우지 않아요. 상호 의존하고 교류하고 공존하는. 그래서 사실은 중국학자 그다음에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학자들이 아시아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약소국인 아세안이 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인제 생각하는 메가아시아의 기준 이전에 이론적 논의 중에 하나가 이분은 말레이계 그러니까 인제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인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NUS에 있는데 바로 그 아시아가 굉장히 상호 긴밀하게 되어져 있는 이 과정을 인터 에이시안 컨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터 에이시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시아가 굉장히 모빌리티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상호작용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을 보니까 그분의 삶에서 이 자기의 이 말레이계의 삶에서 오는 그 말레이시아에서의 페낭에서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족 간의 때로는 갈등, 때로는 그러니까 상호 소통, 때로는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메가아시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됐던 것들이 이제 켄트 칼더의 인제 논인데요. 소위 말하면 이전에 거대 대륙이 그러니까 북미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있었다면 지금 그 거대 슈퍼 대륙이 유라시아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경험적 논증을 굉장히 이 책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정치 경제적인 변동이 새로운 거대 대륙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거는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업단은 메가 아시아 연구에 대한 이론적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는 이 메가아시아 연구가 왜 이제 과연 될 수 있을까를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황적 조건이 인제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역사적 흐름을 보면 그 인제 매핑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인제 미국의 CSIS에서 Reconnecting Asia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더라고요. 놀라운 거는 아시아 시대를 그 미국 사람들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의 오리지널리티와 아시아에서 어떤 시기가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인포그래픽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마지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인제 라이징 아시아, 디지털 아시아라고 하면서 아시아 시대에 대한 것들을 구상한 거죠. 이미 이렇게 상황적으로 아시아의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거. 이게 메가시아를 인제 이론화할 수 있는 굉장히 역사적 흐름인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인신론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인제 탈근대주의적 문제 설정, 탈영토성, 관계적, 네트워크적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탈국가주의적인 인신론적 담론들이 논의될 때조차도 사실 아시아적 시각, 아시아인들의 얘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스매칭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인제 이 인신론적인 전제, 역사적 흐름 이 속에서 아시아라는 부상인 아시아인해라고 하는 시각이 정말 영향력 있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나름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오늘 나영훈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 주실 텐데 이 발표문에는 이런 이제 개념 정의가 없는데 쪼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죠. 왜냐면 요거는 인제 저희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발족 기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만 앞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따와 봤죠. 그래서 상상된 아시아 지역 공동체라는 걸로 이제 키워드로 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인제 상상된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베네딕트 앤더슨이 인도네시아를 사례로 해서 사실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지만 민족주의가 가능하게 되어졌던 물적 토대가 뭐냐, 그런 연구들을 인도네시아를 사례를 갖고서 쭉 연구를 한 게 굉장히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 메가아시아라는 지역이라는 것은 다양한 아시아들의 시각이 녹아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새로운 지역의 탄생이라고 하는 상상성이 녹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인제 앞으로 어떻게, 저 개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뤄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동남아를 연구하고 있고 또 인제 정치 외교학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개별 국가가 갖고 있는 상상된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지역과 지역이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상상된 지역 공동체의 메커니즘을 또는 이제 과정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세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아세안이 이걸 주도적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러의 주도성이 공존하면서 상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 흐름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된 아시아 지역 공동체의 외가아시아 지역 형성에는 문화적 의미, 경제적 의미, 또 정치적 의미 등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충분히 고민되고 충분히 연구되고 충분히 제가 준비되었으면 이렇게 목마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이게 12월 저희 7일 날 저희 발족 기념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쪼끔 더 이거를 개념을 한 번 더 진전시켜 봐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발표 원고에도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앞으로 써야 되는데, 음 근데 이게 새롭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문화적 의미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아까 이 산자이라고 하는 인도 역사학자가 얘기했듯이 인도 문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모자이크적인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조각이 있어 갖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었듯이, 그런 의미에서는 인도 문명이라는 것 자체, 아까 이슬람, 그다음에 그러니까 토착적인 인도적인 거, 그다음에 토착 말레이 문화라는 거, 그다음에 중국 문화라는 거, 이런 것처럼요. 아세안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층적 다양적인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지역 공동체가 이 문화적 다층성, 다양성이 꽃피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아시아인들의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아시아의 타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도 충분히 소통되어 있거나 아직도 충분히 연구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요즘 이제 역사학자, 고고학자 선생님들하고 많이 인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왜 이런 연구들이 계속 활성화되어야 되어서, 그러니까 동남아는 인도를 이해해야 되고 또 동남아는 이 중앙아시아를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메가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동반되고 있어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내가 메가아시아 연구자가 되는 것이 메가아시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요즘 이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정치경제학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다양한 자본주의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영미식 자본주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도 다양하다는 거죠. 저는 인제 이슬람권을 인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인도네시아의 샤리아 경제, 즉 이슬람 경제에 대해서 그중에서 그 사회적 금융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요. 인도네시아가 지구상에 인제 최대로 많은 무슬림을 보유한 국가이거든요. 12.7% 정도. 전체 지구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 무슬림이 그 종교적 의무로 내는 2.5%의 소득이 사회 전반적인 경제 메커니즘에 그러니까 이게 구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샤리아 경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경제는 사실은 다양한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의 또 다른 경제 시스템인 거죠. 사실 OIC, 즉 이슬람이 모여져 있는 국가들 내에 57개국 정도 되는 국가들 내에서도 이 이슬람 경제에 대한 것들, 또 이슬람 금융에 대한 것들을 제도화, 시스템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사실 메가아시아라고 하는 상상 속에는 바로 이 이슬람 경제라고 하는, 이슬람 경제가 어디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아닌 이슬람적 가치를 경제 활동에 기여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제 정치적 의미인데요. 사실 메가아시아, 상상된 지역 공동체를 메가아시아 지역 형성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제가 인제 최근 많은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상이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공동체적 민주주의, 뭐 다양한 형용사가 붙는 민주주의 형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 문화와 역사와 가치관을 잘 하면서도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민주주의 가치는요. 이것이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정치 체제에 대한 의미. 저는 이거 제가 인도 헌법을 관련된 최근에 그 우리 다이아스포라스 아시아의 원고를 보면서 그 '인도 민주주의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범주의 이 메가아시아를 지역이라는 것으로 상상한다고 했었을 때 쪼끔 고민해야 될 하나의 층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가아시아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상상된 아시아 지역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일원화를 계속 제가 인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의 몫인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메가아시아라는 것은 상상된 아시아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상상을 할 거냐. '상상의 모티베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아세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가아시아 속의 아세안의 의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메가아시아 지역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은 아세안대로, 메가아시아 지역은 지역 형성대로 상호작용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지도상에 보면 인제 이 대륙부 동남아 아시아와 해안부 동남아 아시아가 인제 이 거대 아시아의 굉장히 인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동북아시아하고 그다음에 인제 중국하고 인도, 예, 그다음에 호주 위에 사이에 두면서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동남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 21 세기의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메가아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대륙을 움직이는 힘,
그다음에 해양을 움직이는 힘, 이 두 축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 분명히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 모여 있는 10개의 회원국인 아세안은 이런 대륙적 메커니즘과 해양적 메커니즘을 함께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서의 아시아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저의 점적인 가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세안 연계 전략이 왜 나왔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아세안 공동체는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경험을 하면서 아세안이 이 지금 이전에 체제로는 지금의 변화된 상황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세안이라고 하는 1967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커뮤니티로 빌딩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이 2003년부터 논의가 됐었고요. 그것이 고민이 돼서 2015년에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10개 국가가 상호 긴밀한 작용을 연계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에 블루프린트가 나오고 2010년에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아세안의 연계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되고 난 다음부터 2025년에 비전을 함께 제시하면서 두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아세안 연계 전략, 저는 이게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키는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요 대륙 아세안에 여기 쿤밍, 중국 운남성에 있는 중국 쿤밍부터 시작해갖고 대륙부 동남아를 쭉 연결시켜서 싱가포르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라인. 사실 이 라인은 아직까지는 대륙의 망과 연결이 그림이 과감하게 나오진 않은데 다른 자료에서 보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싱가포르 쿤밍 철도는 바로 대륙을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중추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해양부에 있는 국가들을 연결하는 전략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대륙부 아세안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것은 당연히 북방 루트와 연결되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해양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진 이 선은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이 북방 루트의 결합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중국과 해양 루트의 결합 가능성, 그다음에 아세안과 한국의 또는 일본의 결합 가능성.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여기에서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이제 발표문에도 굉장히 자세히 안 다뤄져 있는데, 제가 이제 상상된 아시아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아세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아세안의 그러니까 아세안 공동체의 세 축인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한다면, 아까 정치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메가아시아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는요, 핵심적으로는 주권의 상호 존중에 기초해서 절대적으로 폭력,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단순한 것 같고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1967년에 아세안이 5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0개국이 되고 그다음에 대화 상대국의 10개가 되고 또 소위 말하면 ARF나 EAS라고 하는 글로벌 액터로서 활용할 때 이 아세안을 만들어냈던 가장 고유한 정신이 확대된다고 보여지면 돼요. 주권이 존중되어지면서도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인 거죠. 이 부분이 그 아세안이 갖고 있는 대외적인 전략에서도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상세한 이론적 또 설명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더 부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메가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아세안 연계 전략 중에서 대륙 아세안 연계 전략이라는 것이 싱가포르 쿤밍 레일 링크라고 하는 싱가포르 쿤밍 철도 연결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거를 2009년에 처음 봤었을 때는 굉장히 심플한 지도로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이 이제 라오스에서 이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 험악한 이 산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연결하는 부분이요.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싱가포르에서 여기 쿤민까지 고속철도, 우리나라의 KTX 같은 것들이 뚫어져서 일일 생활권으로 구상되어지는 건데, 요거는 2029년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구간들이 완료가 되면 이제 머지않아 초고속은 아니더라도 철도길이 마련될 예정인 거고,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호젠센이 얘기했었던 인터에시아 모빌리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하고 또 그러면은 해안부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미 싱가포르와 수마트라 섬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바탐이라고 하는 지역은 거의 하나의 경제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대륙부 동남아와 해안부 동남아를 연결하는 것은 계획도 있고 지금 실행도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뒤에 이제 해안부 연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47개 해양 항구 도시 연결로만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이 말레이 반도에 있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양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경제 회랑으로 연결되어지는 프로젝트,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그로스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축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옆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제 동쪽에 있는 아세안을 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요 축, 이 두 가지 축이 해양 연계 전략의 기본 축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7개 항구 도시를 연결하는 전략이거든요. 사실 이 각자는 1993년부터 또 1995년부터 하위 지역 협력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대륙부에서는 이제 메콩을 중심으로 연계 전략이 있었던 거고요. 이 모든 게 아세안의 연계 전략으로 승화 발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쪽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태국 한국과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이 축은 이 물자가 교류하는 다른 루트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 경제적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문화적인 교류까지도 굉장히 높이 있게, 사실은 이 경제 회랑 하나하나가 굉장히 내러티브가 굉장히 많은 건데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요 47개 항구 도시를 이제 주목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이제 이 메가아시아 연구를 같이 하는 이제 고고학자, 역사학자 선생님들하고 만나보니까 이 해양 실크 로드에서의 동남아적인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중요한 항구를 거점으로 해서 과거를 도스러가는 연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하는 저희 잠재적인 가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물라카 해협을 통해서 남중국해 바다로 하는 이 루트, 그다음에 인도양에서 순다 해협으로 거쳐서 오는 이 남중계라도 루트, 이것이 여전히 그러니까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물자 문명의 교류 루트였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을 아세안이 정확하게 본인의 지정학적 위치, 그러니까 지경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국가들의 47개의 항구들을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그것의 비즈니스적인 차원으로
그 연계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굉장히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tanjung 하는 항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제 자카르타의 가장 인근에 있는 항구이고,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가 여기 지역을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었을 때 첫 번째 들어가는 항구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팔름방, 팔름방이 있죠. 팔름방. 이 팔름방 항구라고 하는 스리비자의 중심 도시, 이 스리비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 해양 루트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페낭, 말루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고, 사실 브루나이 자체 하나가 하나의 항구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의 해양 연계 네트워크가 고대 해양적인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사실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지금 진행되어지는 비즈니스적인 차원의 의미가 고대 문명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제 저희의 남아있는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 원고에서는 조금 이런 얘기들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왜 아까 이제 산자이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산자이 얘기가 굉장히 그 논쟁적일 수 있는데, 인도적인 퍼스펙티브하고 중국적인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인도 문명적 해석하고 중국 문명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최종적인 답변은 그런 거잖아요. 공존, 그리고 상호 존중, 그리고 서로 문화의 꽃을 어떻게 피워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지금 요 부분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아까 이제 동남아에서 여기 뭐 라마야나의 그 지금 이제 공연들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밤이면 밤마다 일어나는 라마야나 발렛 공연이거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앙코르와트 사원이고요. 이거는 아유타야 왕국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동남아에는 굉장히 인도 문명적인 요소가 굉장히 영향을 맞춰서 지금까지도 현대 동남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중국계 이주 노동자 쿨리의 모습이거든요. 이 대륙부 동남아든 해안부 동남아든 중국과의 내재적 관계를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 라오스라든가 이 부분에서 원래 살았었던 원주민이 당연히 중국으로부터 온 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부자들이 중국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즉 15세기 이후부터 이주해온 중국계 사람들이 동남아의 거의 많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정체성이 본토의 정체성을 갖고 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에 녹아져 있는 화교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개별 국가마다 내러티브가 굉장히 다르고 이들이 하나의 내셔널리즘으로 하나의 동화되는 과정도 다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동남아에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갈등이라기보다는 하나 여러 종족의 하나로서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말레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잘 사는 곳 싱가포르에도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동남아에서 중요한 문화적 요소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산자이가 원 아시아냐 매니 아시아냐라고 하는 논쟁을 붙여면서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한 쟁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동남아는 이 쟁투의 문제가 아니라 공존, 그다음에 화합, 이 다양한 것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나카 뚱갈 이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이 아세안 커뮤니티의 아이덴티티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아세안과
메가시와의 연계 작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뤄나가는 걸로 앞으로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연구가 많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 이 정도를 발표하는 것으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최경희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최경희 선생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 연구사업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 모두 다 지금 연구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최경희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앞서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연구 결과 같은 것을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다 같이 그것을 연구해 나가는 이제 시작점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론을 듣는 것보다 다음 발표를 먼저 듣고 토론 선생님들 토론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 계시는 박정호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선생님께서는 한반도와 북방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죄송하지만 나용우 선생님께서 최경희 선생님 연구 발표에 대한 토론을 먼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나용우 선생님께서는 통일연구원에 계시고요. 오늘 최경희 선생님의 아세안 연계 전략과 북방 루트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나영우입니다. 들리시죠? 네. 네. 먼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메가아시아 연구사업단 출범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향후 연구 기간 동안 꼭 좋은 성과를 내는 연구단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올해 신남방, 신북방 정책 관련한 연구과제를 좀 수행을 하면서 최경희 박사님께 굉장히 큰 도움을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저를 토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세안 전문가라던가 이런 건 아니라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되지만 제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이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단 이름도 메가아시아이고요. 그런데 이 메가아시아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발표문에는 정의를 좀 안 내려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상상된 아시아 지역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정리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아예 새로운 의미의 지역을 개념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경희 박사님 발표하신 걸 들어보니 현실에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어떤 메가아시아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것의 작업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연구 자체는 상당히 특히 메가아시아라는 개념화 속에서의 어떤 아시안의 역할, 특히 연계성이라고 하는 아세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연계성이라는 차원에서 아세안이 이 북방과 그러니까 메가아시아 지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아무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12월 얼마 전에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이 발표가 됐는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고 그러한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시작되었다라는 점,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점 생각을 했고요.
어, 제가 이제 읽으면서 고민했던 것들은 이 현재 지금 아시아 지역에 공존하고 있는 또는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층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층위 속에서의 아시아란 현실, 이것을 메가아시아로 표현했다기보다는 뭐 새로운 지역인가? 라는 생각, 새로운 지역으로서의 아시아, 메가아시아를 재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이 결국 아시아 지역이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지향점이라는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메가아시아라는 새로운 지역 개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저는 그 오늘 최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서구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운영해왔고 조직해왔던 그런 질서들을 우리가 쭉 지켜본다면 결국 이 어떠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지식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지역 개념을 만들어내는 건 역시 결국은 권력이라는 것이 빠지고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점이 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가아시아라는 새로운 지역화라는 것이 만약에 그러한 권력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면 과연 그 주체가 누구인가 또 대상이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협의적인 의미에서 아세안이 메가아시아의 과연 그럼 메가아시아를 구성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 아세안이 대륙과 해양을 직접 연결하는 북방 루트를 연결함으로써 이 메가아시아를 구성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지역으로서의 라이징 아시아라는 것이 결국은 아시아가 부상을 하지만 그것이 주체적인 의미에서의 부상이라기보다는 대상으로서의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지역의 부상이라는 차원이 되는데, 결국 아세안 지역이 어떠한 영내 질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세안의 미래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구상하시고 계시는 메가아시아가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들었고요.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이 발표문의 내용의 자세한 내용들을 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랑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건 몰라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 아세안 연계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SKLARL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이제 교통회랑이나 물류회랑 같은 경우가 지역 간의 연계의 핵심이라는 점은 저도 박사님 견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대륙을 연결하는 북방 루트로서의 연계가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 게 아닌가. 대체로 지금 그 아세안의 연계 구상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아세안끼리의 연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세안과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중국을 연결한다거나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그거는 아세안이 주도하기보다는 중국 주도의 연계 전략,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가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오히려 아세안의 메가아시아 구상이라기보다는 중국 질서의 확산이라는 차원으로 아세안이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결국은 주체성에 대한 문제이겠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마
아까 발표 중에 얘기하셨지만 그 47개 항구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발표문상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단순히 제가 이해할 때는 그냥 포트 투 포트를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물류가 연결되는 장소로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게 해양 연계 전략의 의미로서의 47개 항구가 연계가 된다면 사실은 어떤 표준화라는 차원, 표준화에 대한 노력들, 뭐 예를 들면 뭐 하역 절차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 하역 그 뭐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지금 아세안 국가들끼리 그러한 어떤 표준화라던가 통일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상당히 이제 본격화되고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이 지점에서 과연 아세안의 어떤 해양 연계, 그러니까 해양 아세안과 한국의 연계를 좀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그 아세안 연계 전략과 우리의 신남방이 접점을 이룰 수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기존의 아세안 지역의 영향력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세졌지만 그 전에는 사실 일본의 이 지역 뭐 영향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것 속에서 과연 우리 쪽으로 그 루트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매력이라는 게 중국, 일본보다 얼만큼 더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결국 중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좀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서구 중심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 대륙이 됐든 아니면 해양 루트가 됐든 아시안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향후 아세안 국가들을 그러니까 그 1대1로 구상 속에서 사실은 디바이드 앤 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높이거나 아니면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중국과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뭐 영토 문제도 그렇고 영유권 문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아세안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아세안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토론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좀 연결이 되는데요. 저도 사실은 아까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원 아시아, 매니 아시아라는 그 컨셉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가 아시아를 구성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국가체제, 근대 국가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세안이 아무리 10개국이 통합이 되고 통합의 심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가 중심성이라는 것에서 사실 벗어나긴 좀 어렵지 않나. 결국은 아세안의 통합성과 국가 중심성이라고 하는 두 지점들이 과연 이게 언제까지 과연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게 가능할 건지라는 점이요. 그러니까 유럽 케이스를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럽의 통합의 심화라는 것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됐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브렉시트나 난민 문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는 결국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것이 국가 중심성에 의해서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이 아세안의 이러한 연계 전략을 통한 어떤 메가아시아라는 구상이라는 것이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통합성이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영호 선생님 오늘 토론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만 고민을 한 게 아니라 함께 고민을 해 주신 부분을 나눠 주셔서 저희가 연구하는 데도 앞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그 4 가지 부분은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나중에 제가 인제 그 최경희 박사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저도 쪼끔 약간 얹혀 가지고 몇 가지 추가 질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고요. 박정모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 계시고요. 오늘 한반도와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저희 발표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호 선생님 발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방을 쓰는 그런 좋은 처지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공동 공간이기 때문에. 자, 먼저 제가 먼저 발표드릴 텍스트를 보시면요. 첫 페이지부터 이제 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한국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부어야 됐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경제협력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문민정부 때는 세계화 정책, 그리고 국민의 정부 때 햇볕 정책, 참여정부 때 동북아 평화 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 때는 자유원화 기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 때는 신북방 정책 등을 통해서 북방 국가들하고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문재인 정부 들여가지고 북방 외교부나 기재부에서 산자부에서 다들 이제 통상이나 외교 부분들을 각각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컨트롤 차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거기 신북방 정책을 가열찬 힘찬 추진을 위해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 외교부하고 통일부, 기재부가 간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파견 나온 국과장급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북방지역 국가들과 협력이 남북한 정세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와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꾸려야 된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방지역 국가들과 협력은 진전을 위해서는 주변국 정세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신북방 정책은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이 되겠습니다. 북방지역 국가들 중에서 유독 러시아하고 국동개발 계획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러시아하고 이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했고 로드맵을 이제 만들었고 러시아하고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제 몽골을 위시한 다른 북방지역 국가들하고도 협력 추진이 좀 가속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동개발 지역의 흑동 지역 개발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러시아하고 협상이 좀 어렵고요. 또 이제 최근에 또 북한하고 미국의 대통령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외교 통상 입장에서는 뭔가 크게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이번에 러시아 하고 바이든 정부하고 관계가 이제 트럼프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동개발 이제 지역 개발에서 러시아를 위시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는 한국과 러시아의 단독 프로젝트는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직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번 다음 몇 해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몽골, 중국 다자 협력 프로젝트가 좀 추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계획 중에는 또 북핵 문제, 북방 협력 국가 중에서 특히 몽골은 한반도하고 정치 경제적 협력도 맺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스갯소리인데 1992년에 국가연합 논의가 좀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허경영 정치인이 혼자 단독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1992년 신헌법이 채택이 되고 몽골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을 때 바로 이제 국가연합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몽골이 먼저 제안하게 돼요. 그걸 나중에 이제 허경영 정치인이 그걸 우스갯소리로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몽골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깊은 감정적인 공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이야말로 남북한하고 동시 수교국이죠. 그리고 몽골에 있어서 한국은 자국 국민들을 최다로 보좌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남한하고 그 한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구나,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하루 종일 몽골에서 한반도에 대한 거기 정세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TV에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거기 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세계 7대 자원부국입니다. 10대 자원부국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동부가 주로 구리하고 금하고 히토류, 석탄 이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부가 경제협력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안보 공동체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 지경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 동부가 다자 평화안보 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 몽골이 있다. 몽골과의 협력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안보 차원에서도 러시아, 중국은 버퍼 역할을 하고 있죠. 그 국경선이 남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거기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은 버퍼, 망중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 이외에도 미국, 유라시아 지역 안보 정책 구상은 전략적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몽골군은 유엔 그 PK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미국이 이제 그거를 이제 참여를 시켜주고 있죠. 몽골 내에서는 정기적으로 군사훈련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나 아니면 크게 그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군사훈련을 그 사막 지역에서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2019년 8월 8일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몽골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러시아에서 국방차관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날 미국 국방장관과 러시아 국방차관이 같은 날 몽골 방문해서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거는 이제 그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뭐 좀 경쟁적으로 강국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 문제로 좀 삼고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몽골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중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몇몇 프로젝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북방 경제 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일본 등이 주민국들이 참여해가지고 각국의 이익과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이용해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이제 몽골이 좀 중심이 되고요. 또 북한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나 몽준호 경제회랑 같은 게 뒤에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자간 그게 동북아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자간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안해서 실행 중에 있고 낯선 것은 아닙니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2009년에는 이미 EU 통합 전력망이 구축돼서 36국의 전력망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게 그 다자간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파리 선언문이 2015년 채택되면서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국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탄소 생활 방식 추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에 관련한 그게 사업 진행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런 이제 좀 진행하는데 좀 뭔가 그 공론화 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 가지 동북아 그 전전반 연계 계획이 하나 둘 셋 동북아 전력 시스템 연계 아시아 슈퍼그리드, 고비텍 아시아 슈퍼그리드, 범아시아 에너지 인프라, 아시아 태평양 전력망, 글로벌 에너지 연계, 아시아 에너지 링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7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세 번째 있습니다. 고비텍 아시아 슈퍼그리드가 되겠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사가 2011년에 제안한 것인데 이거를 거기 제안한 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을 보완해가지고 2014년에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쳤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일본, 몽골 에너지부들이 모두 공동으로 이제 제안하게 됐죠. 몽골 고비 사막에 100기가와트 그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한 겁니다. 그 동북아 전력망 연계 계획의 특징을 보시면은 참여 국가별로 자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이 제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화석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한국이 적극적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LNG 기준으로 수입하는 제1의 수입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2의 일본에 의해서 LNG 수입국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신재생 에너지나 바이오매스 타운 구축을 통해서 발빠르게 뭔가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 이 동북아 전력망 연계 계획의 다른 특징은 기존 화력 발전 방식은 물론이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매우 큰 러시아와 몽골 등이 자국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버린 땅이나 다름없는 고비에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 타국에 팔게 되면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자재로만 석탄이나 무연탄, 코크스탄 정도로만 계속 수출을 하다가 이제 전력망이 연결되면 자국에서 화력 발전이나 저탄소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통해서 전력을 수출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PNG 같은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보다 오히려 전력망 연계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그리고 몽골 입장에서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 곳곳이 송전망이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전기가 잘 도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직도 초롱불을 켜야 된다. 전력 불균이 굉장히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슈퍼그리드 프로젝트 참여로 부족한 전기도 보충하고 그리고 발전소도 새로 신설을 안 해도 되고 러시아, 몽골 등으로부터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게 되면 굳이 송전망 구축에 하려는 비용과 노력을 어차피 구축할 거 정부가 슈퍼그리드와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 배로 경제적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에너지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만사적인 전력난이 겪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전력 수급망 구축에 참여 필요성이 큽니다. 물론 본인 북한은 지난해 전력망을 구성하게 되면 전력망을 사용하는 이용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 전력도 수급하고 이용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NG 프로젝트하고는 다른 구상이 좀 되겠습니다. PNG보다는 훨씬 더 구축하기 용이하고 시간도 좀 빨리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보수 수리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몽골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을 이 단계는 2023년입니다. 2023년까지 20%하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 그 목표치를 그게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주로 석탄 에너지 화력 발전인데 지금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나 수력 발전으로 계속 돌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전 차익 제도를 좀 시행하고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지금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도 얘기 많이 보셨을 텐데요. 1차로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이쪽 이 1차로 취재하는 거고 2차로 저희 웨이하이하고 서울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참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웨이하고 서울은. 이런 식으로 좀 점선호된 부분들을 이미 실선호되는 건 설치가 되어 있고 점선호되어 있는 게 실무 설치 필요 전력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란 부분도 점선호되어 있는 부분을 채우는 게 이렇게 크게 어려운 얘기는 기술적으로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 HVDC 방식이 개발이 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힘들었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몽중로 경제회랑이 되겠습니다. 몽골 청원의 길, 중국 1대1로 러시아 동반전체약 등과 아우르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2015년 몽중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몽중로 경제회랑 추진 결정이 됐죠.
그리고 2016년에 개최된 몽블랑 정상회담을 통해서 32개 세부 추진 계획들이 선정되고 확정됐습니다. 교통인프라 산업혁명, 국경통과지점, 에너지협력, 무역세관 검사, 협력, 환경생태보호 협력, 과학기술 교육 협력, 이 정도 농협, 의료, 보건 분야 순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게 교통 인프라 부분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교통 인프라 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도로 회랑, 4개 철도 회랑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 맨 AH4가 타카슈켄에서 타센타를 연결하는 도로 회항이고 서부도로 회랑이 되겠습니다. AH3가 이렌에서 카우타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회랑이 솔로비스크에서 비치크를 연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밑으로는 그게 중국까지 계속 중국의 이제 지선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유통로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도로회랑 건설의 궁극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그게 H3 노선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울라우데부터 몽골 카우타 그리고 그 자밍도 중국 이렌 지나가지고 베이징 외곽에서 천진까지 연결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나머지 AH4나 동부 자동차 회랑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하다. 그렇지만 그게 AH3 노선 같은 경우는 2018년 그 ADB에서 차관 제공을 했고 그리고 총 길이 312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끝나갈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철도회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서부 철도회랑이 타카슈켄에서 차강틀고 중앙 그 철도회랑이 이렌에서 울라우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몽골 횡단철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 센트럴 코리도라고 써져 있는 이렌에서부터 나오시키까지 이제 연결하는 그 노선이 몽골 횡단철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중앙철도회랑 같은 경우는 이미 총 1,816km 정도 됩니다. 근데 스쿠바타르에서 이렌까지 이미 1,100km가 연결돼 있어요, 철도가. 그게 이제 4.11 때 이제 러시아가 놔준 건데요. 러시아가 이거를 이제 그냥 놔준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 몽골 남부쪽에 있는 석탄하고 구리 광물을 철도를 통해서 운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까지 많이 수출했죠. 몽골 입장에서 수출한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원한 게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km가 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710km 정도만 더 이제 공사를 하면 됩니다. 1단계로 러시아 정부가 또 2억 6천만 달러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도 공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철도 공사가 이제 중앙철도회랑부터 이제 완성이 되면 중국 텐진으로부터 러시아 나중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앙철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계하고 협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하차 상하차점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중국 같은 그런 주변국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2017년 2월에 10억 달러 차관을 지원했죠. 그리고 몽골 러시아 투자협력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2016년 이후에 몽골에 3억 5천만 유안을 지원하고 3년간 20억 유안의 무상 원조화를 결제했습니다. 회랑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몽골 내 인프라, 발전소, 구리 재련 시설 등을 확충하고 여기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몽골의 해상 유통 확보를 위해서 중국 내 이국계 항구 이용 허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항구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몽골로 하여금 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몽골은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중국이 한국형 허가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몽골 그 내부의 철도 운송망에 대해서 러시아와 주인국들이 다들 이렇게 돈도 빌려주고 뭔가 그게 한국 이용 허가도 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공사를 완공할 수 있게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남북한하고 몽골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몽골은 한국하고 북한하고 동시 수교국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북한에 굉장히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 북한의 유엔에 의한 미국에 의한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몽골은 북한에 대해서 한결같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좀 대북 제재 과정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을 일부러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이 좀 줄어가지고 그러지 한때는 3,000에서 4,000명을 웃돌았습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 수를 받아줬었고 2010년도 그 중반에 김영남 거기 위원장이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5,000명까지 늘리겠다 그렇게 이제 언론에 대고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몽골하고 연계해서 남북몽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한반도 긴장을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에 이바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국제 무대에서 이제 한국과 양자 협력보다는 중국, 러시아, 몽골 이렇게 같이 연계한 그 협력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 안보적 이익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북한과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또 운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북한과 경제협력 모델이 한 번도 없었죠. 제3국을 기획하시고 러시아나 중국하고 같이 거기 협업해가고 하는 프로젝트는 한국이 핸들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북한이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중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몽골이기 때문에 몽골과 북한과 남한 간의 삼국 협력 프로젝트는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사업 진행 타당성 논리를 항상 경제 타당성에만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그 남북 협력 기금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좀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몽중로 경제유랑 건설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또 여기에 몽골 내부에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몽중로 경제유랑 건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몽골에 아주 오랫동안 지금 시혜를 베푸고 있고 또 몽골의 코이카 자금만 해도 OD 자금만 해도 그게 해마다 한 2천만 불 정도입니다. 많이 줄 때는 3천만 불 정도 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통해가지고 2억 3억 불씩 줍니다. 우리하고는 10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거기 그렇긴 합니다만 한국 입장에서 OD 자금을 탑5 안에 듭니다. 몽골에다 그래주고 그러면 불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이 그렇게 비자를 나이브하게 입국 심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자를 많이 발급해 주죠. 불체율이 무려 30-40% 넘습니다만 그걸 다 감안하고 뭔가 시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이낙연 총리가 그 몽골에 방문하고 몽골 총리가 그 이낙연 총리를 만나가지고 EDCF 자금 7억 불을 다 지불하기로 했죠. 그래서 벌써 한 2-3억 불을 지출하고 2-3억 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 시혜를 베푸는데 중국의 몽골에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포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게 또 북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반도 평야와 동북아 평야에 이바지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명분을 삼아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입찰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입찰 가산점을 통해 가지고 입찰에 가서 우리도 경제적 이익도 거기에 얻고 그다음에 한국, 북한, 몽골 컨센서스를 좀 통해 가지고 북한도 이익을 얻게 되고 해외에서 뭔가 좀 삼국이 협력해서 참여하는 그런 좋은 레퍼런스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네 이것도 아까 처음에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몽골은 또 북한은 노동인구 유입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자국에서도 북한 노동력 활용에 굉장히 익숙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북한 노동자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맡기면은 자국 노동자보다 그게 제가 그게 몽골에서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 노동자들 임금이 한 2.5배 정도 됐습니다. 자국 노동자들보다. 그래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나 혹은 중국 노동자들 많이 쓰죠. 그만큼 더 효율이 높기 때문에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요가 북한 노동자 수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자 나오는 역할을 자임하는 몽골 입장에서도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 않는 대내적 명분 제시가 가능하다. 한국 또한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이력 같은 해외에서 북한과 경쟁력 모델을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하고 아시아 횡단철도망 구축 계획 참여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는 아시다시피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만주, 몽골 횡단철도 이렇게 4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나 몽골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몽골 횡단철도 구축 계획에 참여하기에 좀 용이한 입장이다. 그래서 그 몽골 횡단철도 몽골 내 부속국간 그렇게 이렌에서 나우시키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자밍우드부터 그 나우시키가 그 몽골의 그 몽골 내 부속국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하고 몽골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에 대한 노동력 선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몽골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 첩도 부술에 대한 단단한 노하우를 갖고 있죠. 그 자본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은 발주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나 중국 러시아드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나중에 대금이나 결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참여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되겠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 지역의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사업의 핵심인 전력 생산하는 곳이어야 되니까 몽골이 되겠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이 되죠. 그래서 몽골에서 프로젝트가 사업 상표로 관건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한중의 전력망 연결이 첫 단계로 추진 중에 있고, 몽골은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몽골 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이나 전력망 구축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한전 KD에는 또 그렇게 이미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추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가지고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을 여기서 안 한 게 아니고요. 계속 시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 등을 투자 받아가지고 뭔가 실험적으로 뭔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동조성 프로젝트입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남북과 협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제2개성공단 같은 거죠. 제2개성공단을 쉽게 말해서 해외에 설치하는 겁니다.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상부를 포함한 공동 프로젝트 구상이 적절한데 몽골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휘와 여건이 적절히 가지고 있다. 자미유드나 안탄불락, 창원도로 같은 세 곳에 이제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프라가 그렇게 이제 국경에 가깝거나 아니면 용이치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개발이 되던데 여기다가 자유무역지대에다가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은 얼마든지 지금 현재 법으로도 굉장히 큰 시혜를 받게 됩니다. 수출 관세, 후과세, 서비스세 면제해주고 초지 사용료도 안 받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하고 이제 공동적으로 제2개성공단 개념으로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몽골에서는 한국이 이제 원자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자원부이기 때문에 한국은 원자재를 가공해가지고 거기에 수출하는 그런 게 노하우가 있는 국가고 북한은 노동력을 이제 기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몽골은 땅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생산 설비 등에 투자하고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제품 생산하는 형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된 물품은 한국이나 북한, 중국, 러시아, 중화시 이런 이제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로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죠. 메이드 인 몽골리아,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는 안 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마 가격 경쟁, 아니 상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입니다. 몽골은 북한과 꾸준히 교역을 하고 있죠. 북한 노동자 유입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몽골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이 미국의 제재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심해지면서 몽골과 미국 간에, 몽골과 북한 간에 교역력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북한이 대부분 무역 수지가 흑자였는데 미국 제재가 일어나고 되면서는 교역량도 늘어나는데 무역 수지가 끊임없이 적자가 됩니다. 간단한 생필품에서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들을 북한이 몽골을 통해서 다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비밀이 아니고 몽골 교통부청 통계 사이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이런 몽골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제재하겠다고 했으면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몽골처럼 이제 좀 힘이 약한 작은 나라는 좀 개입했으면 한다는데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몽골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혜를 받고 있다. 박정호 선생님, 예. 저희가 토론도 있고 질의응답이 남았는데 아직 지금 시간이 2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예, 한 3분 안에 좀 빨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과 북한, 몽골 간 협력을 통해서 몽골 부존 자원 개발에 참여하면 삼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 여기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이 한국에 비해서 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몽골에 와서도 이제 광산 개발하는데 북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거기서는 북한 몽골 노동자들도 인정할 만큼 혹시 광산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크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은 몽골에 대한 한반도 스탠스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항상 자임해왔거든요. 이런 스탠스를 잘 활용해가지고 몽골 정부 차원이 주재하는 전략광산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한 국제 입장에서 한국, 북한, 몽골 컨센서스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죠. 수의계약이나 또는 입장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이 몽골에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번도 균정화나 동북아 평화 구축이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두게 되면 국제사회도 충분한 습득력, 수의계약이나 혹은 입장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습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몽골은 북한의 항구를 이용해서 해상 유통로를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2007년에는 김현남 상임위원장이 나선 지역에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표 해저항을 몽골 측이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죠. 그래서 실제로 몽골 삼봉 물류사를 건립해가지고 몽골의 석탄을 북한을 통해서 북한 항구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경색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등이 외부 환경이 변화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저 남북관계 진척되면 야산 이용에 대해서는 삼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 또한 유라시아 지역으로 새로운 유통로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이제 몽골 지역, 특히 북방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저희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까지 실무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정호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조정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조정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조정원입니다. 이 한반도와 북방 경제협력 발표문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사실
몽골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뭐 다 알고 있지 못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아까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방 경제협력의 현황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협력의 방향과 방안들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동북아 전력망 연계에 대한 논의들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고 또 참여 대상 국가들에 대한 내용도 최신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몽골에서의 남북한 산업단지 운영, 그리고 몽골의 나선왕 이용, 그리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 북방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북핵 문제가 특히 그과 관련된 협상이 타결이 어떻게든 된다면 해볼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발표 내용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동북아시아 전력망 연계 관련해서 이 몽골 관련해서 해야 될 게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 또 북한의 전력망 문제도 북한과 만약에 이 다른 그 윗부분의 북방 지역의 국가들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력망이 연결이 된다면 이 북한 내부의 전력망 문제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좀 필요할 겁니다. 특히 이 북한의 전력망이 노후화됐거나 신규 설비를 건설해야 될 지역들이 분명히 적지 않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북한이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된다면 아마 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력망 연결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 전력망 연계 그리고 중목로 경제랑 그리고 몽골 내부의 사회간접 자본과 산업 기반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파이낸싱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와 확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특히 이 다자개발은행들의 지원의 활용의 중요성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중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도로 연결에 있어서 그 전에 그 사례들 중에 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을 통해서 건설한 사례들 저도 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인데 지금 중국 주도의 AIIB 그리고 중국의 정책금융기관들인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들의 자금 활용이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만 이제 중국도 내년부터는 이 쌍순환 전략이라는 걸 하면서 또 내수를 또 증시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이 이 내년부터 또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과감한 자금 지원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자흐스탄에선 누르스탈 경전철 건설 사업 관련해서 중국이 잠깐 자금 지원을 중단하니까 공사가 잠시 멈추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일본 다른 선진국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ADB 그리고 세계은행이나 다른 다자개발은행들의 자금의 활용의 필요성이 굉장히 또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관련해서 또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들 외에 아까 말씀드린 다자개발은행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의 자금도 활용할 수 있는 건 해야 좀 더 속도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도로망 건설의 사례들 특히 중국에서 이제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그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하는 도로망인 쌍서도로 연결할 때 보면 여러 나라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공사 구간을 분담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몽골과 관련해서도 아마 좀 그런 다자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혹시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런 컨소시엄을 통한 자금과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는데요. 제가 이 박정우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몽골이
지금 이 굉장히 해야 될 또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이 자금 조달, 파이낸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아까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몽골 내부에서는 또 특히 몽골 정부에서는 최근에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환 교수님, 그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많이 짚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정세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그 큰 손들에 의해서 어떤 그 협력 사업을 했을 때 위험 상황을 우리가 어떤 다자 협력 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짚어주신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박종호 선생님께 질문하신 내용도 저도 이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그 질문을 답변을 해주실 분이 이제 최경희 선생님께 이제 그 전에 나영욱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박정호 선생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나영욱 선생님께서 질문해주신 이제 4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아세안 연계 전략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뭐 호주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세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제 그 강대국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세안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제 돈을 많이 대고 자금을 많이 대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세안 커넥티비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척 사항까지 이제 그들이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과연 그래서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확산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그 여러 개의 이제 그 항구들을 우리가 다 연계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아세안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연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제 사전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표준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구가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이 아세안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우리 정부의 어떤 신남방 정책과 이런 아세안 커넥티비티가 어떤 식의 접점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국가중심 아무리 이게 아세안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협력체나 지역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협력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라도 언제라도 이제 국가중심주의가 이제 발효하게 되면 그 기존에 이루었던 어떤 지역 공동체의 협력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럽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연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의 생각을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네, 최경희 선생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답변해 원래 주시면 제가 좀 일찍 그 글을 드렸기 때문에 일찍 또 토론문도 주셨어요. 네, 그래서는 말씀해 주신 거가 이렇게 문서로 다 되어 있어서 일단 바쁜 와중에도 나영희 선생님 이제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뭐 큰 틀에서의 질문들은 어차피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에 대한 그 질문 너무 좋고요. 어차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미 있었던 거일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낸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아시아라는 아까 제가 이제 글에는 없지만 PPT 자료에 있잖아요. 메가아시아라는 담론이 가능하게 됐던 전제 조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이미 있지만 새롭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체와 권력에 대한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사람이 존재하는 한 주체와 권력은 다 작동하죠. 어떤 주체냐, 어떤 권력이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서구 중심적 시각에는 서구 중심의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인이라는 주체 전환이 있는 거고,
그럴 때 아시아인이 발휘되는 이 주체는 소위 말하면 19세기, 20세기적인 글로벌 오더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권력론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면 1차원적 권력론, 2차원적 권력론, 3차원적 권력론 다 존재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아시아 시대 아시아인들이 생각하는 질서에 대해 권력이 어떻게 작동될 거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형용사가 붙는 권력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 최경희 선생님 너무 네네.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선생님께서 한 5분 정도 답변해 주시고 아, 네네. 박정호 선생님 답변해 주실 시간도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질서와 주체와 권력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에서 제가 보려고 했었던 그 부분이 사실 아시아에는 도미넌트한 파워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은 파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라는 것들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러티브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계 전략 있잖아요. 아세안 연계 전략은 굉장히 아세안 주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글에서는 다 안 얘기했는데, 제가 한 2012년부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아세안 연계 전략의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뭐 도로, 철도, 아까 이 북방, 한국, 이게 막 얘기했었던 그 세부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어디 가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의 골이 뭐냐, 우리가 왜 그걸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빠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하고 있을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제국주의적 모멘텀을 능력도 안 되는데 가지려고 하느냐.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계 전략의 그 상위 개념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모든 나라들이 네트워크를 가능케 하는 경쟁적인 전략 구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전략 구도, 그다음에 경쟁 구도를 극복하면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상위의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남과 신북방을 연계하는 그 이전 단계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에 대한 철학이 고민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다 이제 하고 나서 연계자를 했는데, 제가 뭐 관련된 연구, 뭐 이제 정책적인 프로젝트 관련된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세안 연계 전략은 주도적인 겁니다. 영내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 문제잖아요.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할 거냐.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호주와의 관계, 일본의 관계를 다 어떻게 하냐면, 아세안이 원하는 방식의 합의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제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의 문제에서 또 중국 일대일로 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아세안은 이제 리센룽이 굉장히 작년 아세안 의장국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세안에게서는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세안이 이렇게 뜨게 될 때까지는 미국의 영향도 있었고 중국의 영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균형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균형 전략 관점에서 아세안이, 왜냐면은 누구나가 전략이 있는데 전략이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면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상승 효과를 시킬 것이냐가 아세안의 이니셔티브예요. 그거에 대한 법 제도나 거버넌스 체계는 이런 것들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아세안 연계 전략은 아세안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인프라, 인스티튜셔널, 피플 투 피플 커넥티비티를 가능케 하는 모든 관점이 있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아세안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아세안이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 호주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신북방, 신남방도 그렇고 아세안 연계 전략에서 한국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ADB, AIIB처럼 한국 주도의 국제 다자개발 은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키예비에 했었을 때도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유휴 자본이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펀드레이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도성을 갖기도 필요하고요. 아세안도 그걸 원하는 바예요. 몽골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국제다자개발은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적정한 때가 아닌데 지금이 적정한 때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논의의 향후의 정책적 제안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이 연계 전략이라는 것은 다 가능한데 상위의 우리 비전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희 선생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호 선생님께서 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정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경희 선생님, 나무 박사님 다들 오늘 이제 말씀에 너무 즐겁게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 조정호 박사님 말씀하신 펀드레이징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그것 때문에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가 사실 몽골 정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지자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항상 새로운 전략들을 이제 끌어냅니다. 비전 2030이네, 비전 2050이네.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미국의 밀레니엄 챌린지 펀드를 받아가지고 그 밀레니엄 챌린지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들어진 그런 비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전에 따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본인들 이제 그게 몽골 정부 모시게 되는데 항상 그게 이제 그 펀딩이 빈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차관이나 혹은 그게 대외 지원에 우선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막연하게 써 있고 마련입니다. 혹은 이제 외국인 투자를 직접적으로 유치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몽골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몽골 차관이 다 들어왔으면 몽골이 이미 선진국이 됐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항상 그렇게 힘듭니다. 상호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한 그런 이제 부분도 동북아 슈퍼그리드나 혹은 이제 다른 이제 그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철도 개발 프로젝트 같은 그런 공동 참여하는 것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펀딩이 돼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나 그 철도 같은 그게 프로젝트에는 본인들은 먼저 선작업을 하라고 몽골에 차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먼저 그렇게 몇 년 상간으로 진짜로 하겠다는 얘기죠. 차관을 먼저 지원하고 펀드링이 들어오고 AIB가 들어오고 ADB는 다 끼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한국이 참여해가지고 그 참여 유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그 거대 담론이나 그게 메가아시아 좋습니다만은 실적인 뭔가 경제 협력이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보적 이익이든 명분이 됐든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들은 느슨할 수가 없다. 타이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이제 그 공동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걸 명분을 개발하고 그걸 계속 이제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동북아 슈퍼그리드나 다른 이제 여타 제가 이제 제안할 것 중에 북한은 이제 한국 개발하는 거하고요. 몽골하고 공동으로 북한 나선 한국 개발하는 거하고 몽골의 산업단지 공동 조성하는 거 빼놓고는 이거는 이제 한국의 자본이 들어갑니다. 한국 자본이 추가돼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한국이 그 국제기구 자금이나 아니면 중국의 러시아부터 펀딩라이징 혹은 몽골하고 러시아가 만들어진 그 펀딩 그런 이제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입찰의 문제지 이거는 그게 돈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박정호 선생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세션에 아쉽게도 참가자 한 분이 긴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준비된 3가지 세션을 모두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에 못지않게 저희가 메가아시아의 큰 축을 구성하는 어떤 북방에 대해서 또 게다가 최경희 선생님께서 이제 신남방 지역까지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메가아시아의 큰 틀을 한번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그려보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따로 지금 그 플로어에 질문 시간을 못 드리는데 지금 계속 저한테 세션 시간이 3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어서 제가 기회를 못 드리는 것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의 지금 여기 단톡방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이게 너무 이상하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4시부터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여러 그 소장님과 단장님들의 그 토론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